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뉴스를 보시거나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경제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우신 거 많으시잖아요. 그거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가지고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까 했는데 이 내용을 다루기가 10분 만에 가능할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하기에는 사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애해 주시고 저한테 시간을 준다면 사실 금리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뭐 1시간씩 공부해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할 시간이 된다면은 금리는 더 자세하고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콘텐츠 여건상 1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분 안에 간단하게 뭐 깊게는 아니지만 약간 옅게 한번 스치듯이 한번 어떤 게 뭔지 개념만 좀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기준금리는 왜 이렇게 제가 또 갖고 왔을까 보면은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영국 중앙은행 BOE라고 하죠.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는 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태국은 어때요? 사상 최저 0.5%로 동결했다. 우리나라랑 지금 금리가 똑같네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2.8%다. 호주은행 총재는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S&P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022년까지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완화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기준금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저게 뭐길래 문현진 멘토는 항상 방송을 보시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중요하고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금리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대출금리로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앞선 단계인데 기준금리는요. 각국 중앙은행이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기준금리는 무엇이 될까라고 한다면요. 돈이 유통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돼요. 돈이 유통되는 방식은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 은행에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줘요. 근데 이 빌려줄 때 결국은 금리라는 게 중요할 텐데 얼마에 빌려줄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런 걸 우리가 기준금리로 정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발생되는 이자를 기준금리라고 칭하는데 결국 시중은행들은 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나 기업에 대출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금리는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3%, 4%, 5% 이런 식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뭐 신용도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금리가 많이 바뀌게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게 모든 금리 결정 상황에 모든 그런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돈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돈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돈이 비싸졌다. 이거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 우리 월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임대하려고 했더니 월세가 비싸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듯이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에 대한 사용료가 높아지니까 너무 비싸다. 돈 좀 덜 빌려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돈이 역시나 유통이 좀 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빌려간 다음에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원가가 비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비싸졌으니 더 비싸게 또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되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싸다 돈 많이 빌리자 해서 돈을 많이 빌려와서 더 많이 빌려주는 형태로 돈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또 상황을 판단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만 일단 화폐 가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IMF 때처럼 시장 경제의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 화폐 가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거나 돈을 못 받겠다 싶으면 독촉을 하거나 금리를 이자라도 빨리 내라 라고 이렇게 약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리는 리스크라고 하는 그 요인들로 인해서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한 개 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금리는 무엇이길래 우리가 조금 중요할까라고 보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0.5%로 지금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1점 몇 퍼센트, 2점 몇 퍼센트 이렇게 높았던 시절에 비해서는 0.5%가 굉장히 낮은 금리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는 뭐 어때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뭘 사려고 하니까 소비가 돼버리니까 그건 다 없어지는 돈이고, 야, 이 돈을 저금을 하려고 하니까 0.5%밖에 안 주네. 예금 통장이 얼마 돈도 안 준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놓자라고 하는 그런 자산 구매 여력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빚을 내서 투자 한번 해볼까? 야, 돈 빌리는데 돈 사용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 좀 빌려보지 뭐 하는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너무 쏠리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뭐 기준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대출금리가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가 여러분들 심심찮게 들리실 거고, 대출을 직접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대출이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네 하시는 분들, 뭐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규제가 생겼네, 또는 내 금리가 이자가 자꾸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들 아마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금리, 기준금리는 결국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돈을 빌려온 거를 나중에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했다고 해서 대출금리는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금리는요, 시중은행에서 계속 올리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처럼 화폐 가치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용도라든지 내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나중에 회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 경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리스크가 큰가 안 큰가를 은행에서 직접 정책을 짜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지금은 시중은행은 경제를 위험하다 판단하고 있고 돈을 빌려가는 주체들이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본다 치면은 시중은행은 리스크에 전반적인 좀 가치를 두고 좀 회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거길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기준금리는 제로에 가깝게 낮아진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가장 떨어져 있는, 가장 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결국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돈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돈의 사용료가 없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모든 자산에서 가장 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의 기본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는 거냐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을 주식으로 물물 교환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팔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팔고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팔고 뭘 사야 될지를 조금 거시적인 경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돈이 가장 싸기 때문에 가장 싼 것을 사놓아야지만 나중에 비싸질 때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비싼 것들은 팔아놔야지만 현금화를 시키거나 또 우리가 현금을 가장 쌀 때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가장 구하기가 쉽고 돈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리가 가장 적다라는, 그러니까 뭐 돈을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겠지만요, 무작정 이렇게 돈을 빌려 쓰거나 무한정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진 않아요. 금리가 상승될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듯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결국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장 흔할 때 돈을 마련했고 가장 쌀 때 마련을 했는데, 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돈을 갚으려고 할 때는 돈이 귀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좀 자산 가치에 조절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돈이 가장 흔하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이라고 하는 걸 사놔야 되겠다. 주식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열이고 굉장히 비싸지만 앞으로 더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보자 해서 주식을 사놨는데, 이게 하필이면 내가 사자 말자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상 조짐이 보여서 주식 가격, 나의 자산 가격이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규모가 점점 이렇게 또 풍성에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나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어때요? 계약상 1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흔할 때 빌렸는데 이제는 점점 돈의 가치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1억을 갚으려고 하니까 나의 자산은 쪼그라들어 있고 돈을 구하려고 하니까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돈이 귀해지게 되면은 지금 빌린 돈은 결국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내용과 이 경제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 주식을 떠나서도 나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지금 분배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돈이 가장 흔할 때 빚을 갚아놓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그리고 이런 개념 자체가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은 좀 돈을 좀 갚아야 되는 시기이긴 하죠. 그래서 제로금리 시기에 돈을 대출해서 이자만 내고 현금을 완전히 갖고 있다가 돈의 가치가 딱 귀해졌을 때 사용한다면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돈의 가치가 귀해진다라는 것은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주식 가격도 떨어져 있을 거고, 부동산 떨어져 있을 거고, 금값 떨어져 있고, 비트코인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귀해졌을 때를 위해서 현금을 모아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빨리 지금 눈앞에 빨리 돈을 뭐라도 한번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시적인 경제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찌됐든 제로금리 시기에서 돈을 대출해서 모아놓고만 있다 한다면, 뭘 사지 않고 한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뭘 사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자산이 혹시나 버블이 꺼질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산이 꺼진 다음에 내가 다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할 때는 그걸 싸게 팔고 현금을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분위기에 따라서, 와, 지금 대출해가지고 지금 주식해야 된대, 남들 야 누구 손이 아빠 지금 대출해서 주식하고 있대, 돈 많이 벌었대,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약간 어때요? 약간 이 정도까지 공부해보니까, 야, 이거 지금 복잡한 내용이구나,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화두에 던진 게, 시간만 있다면 더 많은 것과 더 복잡하지만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게 10분 동안에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더라,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것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금리를 어떤 식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의, 모든 인구의 빚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잘 쓰면은 명약이 되는데, 못 쓰면 독약 중에 독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빚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다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빚을 내게 되는데, 그 타이밍과 그걸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해야 가장 유리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은 역시나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금리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 좀 더 배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경제 상식 사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